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님을 둔 72세 할머니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떠났고 아들이 하나뿐이라 형제 사이 문제는 없었어요. 저에겐 며느리 욕심도 없었어요. 아들이 좋다고 하면 그만큼이면 충분한 일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와 함께하는 집안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해결은 되었고 크게 감정 남지 않은 일이었는데도요. 하지만 이야기 채널을 듣며 울고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과 겪은 이야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 실력이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울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몸을 써서 도울 수밖에 없었죠. 결혼은 늦었고 포기할 뻔했는데 저와 비슷한 남편을 만나 100세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행복한 노폐기까지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떠나는 남편, 이렇게 여겼어요. 급하게 일을 찾아야 했고,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물고기 장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들 모두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조롱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되어 엄마의 사업을 이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를 생각해야 했고 그 상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망설였지만 받았던 조롱이 아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예상대로 아들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물건과 옷을 철저히 관리해도 몸의 생선 냄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경험한 나로서는 아들이 비웃음을 받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우리와 달리 비웃음과 엄마의 사업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며 혼자서 앞날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대학에서 전임 교수가 되었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이름을 날카롭게 새겼습니다. 저희 아들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자랑을 하다가 우리 아들에게 불쾌함을 줄까봐 걱정되어 형제들에게만 자랑을 하고 입을 다물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제가 아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아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결혼 인사를 겸한 소개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만난 그 가희라는 아이는 착하고 참을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외모도 좋고 말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배려를 많이 해주었죠. 그러나 가희가 내 집을 허름하게 보았지만 성현이를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괜찮다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성현이가 여기서 태어나 자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은 성현 씨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하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희도 나의 말에 감사하며 내가 손수 준비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입에 맞지 않으면 강요하지 말라며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녀는 더 편안하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말씀을 빨리 편하게 해주신다면 저도 어머님을 더 편히 여기겠지요.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귀중한 손님이시니까요. 그래야겠네요. 어서 드세요. 부서질 만큼 많이 드세요. 부쩍넉한 집 딸이라는 며느리가 참으로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그만큼 더 편안히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내 며느리로 맞춰야 되겠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온인사 이후 며느리가 종종 아들과 옆에 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아들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다시 벗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 밥이나 음료막을 튀어차지 않게 입으시는 건가 싶었어요. 앞치마 매주는 모습을 보였더니까 까칠하다고 생각할까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가 싶었지요. 그냥 며느리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결혼을 위해 사돈과 상견례하게 됐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을 가진 사돈 측에서 우리 집안 형편을 배려해주신 덕분에 딱히 조율이라고 할 거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가 척척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관련해서는 모든 저희에게 맞춰 주시려는 태도와 달리 서로의 자녀들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도 우리 청서방은 정말 대단하네요. 저 어린 나이에 전임 강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우리 청서방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또 저렇게 훌륭한 청서방을 만드신 부모님도 너무 뵙고 싶었고요. 그런데 우리 카이에게 사돈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의미로 놀랐어요. 그러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서방,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한 획을 그의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사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그렇죠.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저렇게 잘 자라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청서방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수가 될 수 있게 사돈이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어처 이하 청서방 일이라면 뭐든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사돈만 차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서방 앞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말이죠.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 아들을 위해 사돈과 며느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다음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자는 말 같았지만 뭔가 앞으로 행동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가시가 있는 듯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자 사돈과 며느리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업무 전화를 받는 동안 사돈은 전에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돌려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얼마 전 제가 말한 대로 사돈께서는 청첩대 친구를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임 강사를 교수로 키울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2년의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팔이 자식과 교수 자식을 다르게 보기 마련이라고 했죠. 그들은 어떻게든 길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처음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각별히 하겠지요. 우리 청첩대가 앞으로 가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돈의 존재가 너무 큰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끝으로 저희도 청소방만이 아니면 딱히 저는 사돈과 대면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그래서 청사방 쪽으로 한 발 물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사돈과 대화했는데 사돈이 청서방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바나 경험 없이 파는 사람이 아들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으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아들이 혼자 자기 길을 잘 찾아왔기 때문에 내 직업이나 존재가 아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날 사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내가 아들의 삶에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아들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발생시키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해줄 것은 없는 부모가 자식의 발목을 붙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돈의 이야기에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동의했어요. 사돈께서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어찌할지 걱정했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나는 고운 얼굴을 가진 카이의 아이야. 아직까지는 우리 집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겠네. 우리가 이미 청서방과의 결혼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야. 이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이해하실 건가요? 나도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알겠죠?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새차지 않게 마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돈들의 명절 제사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딸은 그 가정으로 시집가는 것은 청소방을 보고 가는 것이지
그 집안에서 사랑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들었지. 원래 며느리에 대한 바램은 없었어. 처음에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나니 그 생각도 사그라들었어. 하지만 사돈의 말로 인해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당황스러웠어. 그때야 알았어. 이 집안 모두가 나를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 며느리가 이전에 보였던 행동은 집을 더럽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을 찾아오면 갈아입고 버릴 옷을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에게 가면을 쓰고 접근한 건 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돈들과의 약속대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혼자 된 엄마가 걱정돼 자주 찾아오려는 아들을 말리기도 했고 연락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명절날에는 동생들을 핑계로 아들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아들이 무조건 찾아오겠다고 해서 피할 수 없었어요. 항상 주의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준비를 먼저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를 대접했지만 언제나 며느리로부터 불편한 말을 들었어요. 한 번은 생일날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피곤해 보여 집으로 보내줬는데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다고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항상 지키려 노력하는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있었지만 음식을 직접 만들지 말라는 충고도 고마웠어요. 음식을 먹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먹어야 하는데 손이 갈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를 보고 음식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제가 식당을 알아볼 테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거나 그날 입을 옷도 찾아줄 테니 아무런 걱정 없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럼 어머니의 생신날에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언제나 다투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 음식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은 먹는 음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셨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물은 결과는 아들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것에는 힘이 들기만 해서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따르고 싶어서 음식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집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에 며느리와 아들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려던 중 대화 중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는 모습에 놀라서 주방으로 가서 그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우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고 혼자 설거지를 하게 둔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와 며느리가 함께 주방에 있게 되었고 신랑은 자신이 머무르던 방으로 들어가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살며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며느리가 기분 나쁜 듯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어머님,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불편하게 뭔 일 있냐?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매번 손볼 곳이 생기긴 하지만 난 괜찮아. 아니, 이 집 찾아오는 제가 불편해서 꺼낸 말이에요. 그리고 성현 씨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대학 교수님은 사람의 부모님께 이런 집에서 사시면 어떨까요? 그 손가락질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전화 성현 씨한테 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아파트 전세값이나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자식을 망신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성현의 지인들 앞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나는 남의 도움받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을 싫어해요.
앞으로도 성현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 테니 너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서로 편하고 좋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생각도 안 하고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텐데요. 제발 하나라도 더 배운 사람의 말을 따르세요.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나 성현이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 텐데. 사돈과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어요. 아무리 위아래가 바뀐 관계라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딱 잘라 제 일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리다 보니 제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게 된 아들이 놀라서 주방으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요. 신랑이 중이었어요. 새아가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하는 게 마음에 쓰여서 어머님의 말씀이 맞아요. 나랑 어머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신경 쓰였던 저는 며느리가 시건방지게 행동하더라도 제대로 따끔한 소리 한 번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이용해 저에게 그 외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며 참견과 무시를 하곤 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멀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아들이 저에게 효도를 하겠다며 가족여행을 추진하는 일에서 시작됐는데 아들이 휴가철에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제안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돈들과 함께 간다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아 가게 일을 핑계로 거절했지만 아들이 동생에게 연락해서 가게 일 좀 대신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여행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애쓰다 결국 아들의 뜻을 굽힐 수 없었어요. 처음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눈치를 주려고 하는 며느리와 사돈들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처음으로 만든 여권을 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설레게 되었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사돈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과의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끌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시작이었지만 공항에서 사돈들을 만나자마자 기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돈들의 시선만으로도 제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옆을 비우는 순간조차도 적당한 자리가 없다며 부담을 줬죠. 이번 여행이 그 이상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 외에도 사돈 가족과의 교류를 피하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도 이번 여행에서는 따로 보내되냐고 제게 물어놓은 것 같았지만 결국 긴장한 상태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은 어떻게든 지나가길 소망했지만 사돈 상견례 때와는 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이제 일단 포장을 마무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았다 그러했나요?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따라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여행 재미있게 즐기세요.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승자들과 며느리가 함께 여행하는 동안 나는 눈치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무시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사람은 정말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가족 4명을 데리고 혼자 여행하게 되면 정신없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를 빌리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나누고 다른 가족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돈과 며느리가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뒤 제가 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욕하거나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사돈이 길을 가다 만난 외국인을 가리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 외국인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었어요. 거의 없는 영어 실력으로 당황스러워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와줄 테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혹은 그냥 모르겠다고 말한 거겠죠? 엄마께서 알아주시지 못하신다면 그냥 괜찮아 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면 영어를 못하는 건 부끄러울 필요도 없겠죠. 자식이 내게 모르게 말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웃으니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돈과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제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도록 만들었고 지금 계신 상황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무심코 오케이라고 하다가 외국인에게 끌려 미용실을 가본 적도 있었죠. 창피하더라고요. 서로의 이해 안 되는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남은 시간은 숙소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바보로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사돈과 이별하면서 또 한 번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영어를 좀 배우고 오시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이 한국어만 할 줄 아신다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혹 이해시킨다면 어떡하려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까지 바보로 있는 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게 창피해서 아들을 더 피해오던 그때 아들 부인이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자주 찾아왔어요. 가게 사진을 찾아온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어 제 곁에 붙어 TV를 보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나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말이에요. 엄마, 너는 여기서 뭐 하니? 오늘은 조금 일찍 회사를 마쳤어요. 대구에 있으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 가게로 왔어요. 아직 장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내가 서둘러 끝내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평소에는 멀리하던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피하던 그녀가 완전히 그 냄새가 나는 가게로 찾아와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죠. 아들에게 무슨 요구를 할지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살갑게 대했던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억대의 돈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내게 돈을 빌리느냐? 시아버지도 형편이 괜찮은걸?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내게 돈을 빌리냐? 혹시 성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1억 정도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급하게 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성현 씨도 모르고 저희 집에도 말하기가 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전에도 투자로 받은 돈이 있어요. 하지만 저가 해결하겠어요. 만약 해결 못하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서 갚을 테니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너도 알다시피 내 형편이 좋지 않은걸? 그리고 성현 씨한테 남기려고 모은 유산이 있잖아. 그걸로 도와주면 안 될까? 어떻게 그 돈이 필요해진 건지는 모르지만 결국 며느리는 1억 원을 빌리기 위해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며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돈을 빌린 후 며느리가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아서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전화가 안 되더니 몇 차례 묘한 소리가 들린 후에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돈을 빌렸던 사실을 이야기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며느리가 나를 속인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나는 조금 더 확인을 위해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와의 만남은 예상대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녀가 나를 속인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과 대신 나를 욕하며 나를 속인 이유를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죠. 결국 그녀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후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았고 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야 해서 제게 연락도 못했고 찾아오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녀는 이전에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아이였으니
제 전화에 받아서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착각했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조금 변화한 모습의 며느리를 보며 돈을 빌리고 싶었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도 결국 모두 돈 문제 때문이었고, 그녀가 다시 한번 나를 기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날의 가게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을 때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녀가 시장 쪽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게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으니 단순히 짬을 내서 왔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기에 부끄러웠으나 그녀를 계속 따라가 잡아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하며 그녀를 붙잡았죠. 그런데 며느리를 붙잡자 그 주변 사람들도 저를 괴롭게 했던, 애프어스름하게 다루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바라보자면 저는 익숙한 얼굴에 대해 조금 혼란스럽다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들이 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 모두가 며느리의 동행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은 살짝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일반 회사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조금 창피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녀는 저를 마치 벌레를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치며 더럽게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전에 제가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창피해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몇 일 전에 돈 빌려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말했는데 지금은 뭐? 더럽고 짜증나. 오늘 진짜 나는 좀 화났어. 룸만 나가. 이제 올 일을 처리하고 올게. 여기 남아 있어도 돼.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 며느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짜증났어. 미안하지만 너는 모르는 척해. 너희가 왜 아는 척을 하냐? 그리고 그 10억 원 이야기. 이 조건은 나쁘지 않아. 그 돈을 갚을 거야? 이자까지 붙여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트로 인해 터지거든요. 정신없이 뒷걸음질 치듯 돌아올 건지 예사롭지 않게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제정신으로 어찌할 수 없이 온몸에 가득한 술값 때문인지 곧 쓸쓸하게 떨어지는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날은 내가 어쩌면 파티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분 내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버지로서 아들을 상대로 운이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냐고 해야 할까요? 시간은 물 흐른 듯이 갈 테고 여자는 돌아볼 수 있는 확신이 들긴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맛이 났죠. 이렇게 창조 형제가 찾아온다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맞아야겠어요. 한편 미군 기지를 지나가는 것도 타입하여 정체 체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속박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정이 소리 없이 호시룰지라도 그 안에 있는 소주는 주머니 속으로 기워 넣을 건지 마음에 묻는다는 생각이 되곤 물속으로 삼켜넣는 듯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밤에는 발가락으로 느꼈던 것이 처음 그 기운들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 경향에 익숙하지 않았던 내가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어 대개 눈을 좇는 바람으로 심장을 추스르듯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후폭풍도 오겠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 아무튼 많이 마셨다는 것을 호야 나중에 그 입맛을 보신다고 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니 당연히 헛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웠고 그리웠던 내 아들에게 지난 날들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헛것으로 여길 줄 몰랐어요. 언제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런 얘기를 할 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겪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들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단다. 엄마의 말에 무조건 너만 잘 되면 된다며. 그래서 나도 사돈들이나 며느리에게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했죠.
그러나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사람으로서 너무하다 싶어서 나도 내 결혼식을 올려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 나는 우리 아들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아들 팔목을 잡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왜 날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다른 것보다 걱정인 건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한테 한 것처럼 너한테도 행동할까 걱정이야. 그게 내 걱정이야. 성현아, 엄마라고 하는 나로서 미안하다. 그 양반이 먼저 가셨지만 안 되었더라도 미안하다. 성현아 미안해, 아들에게. 하소연하며 아들에게 허상으로 여겨졌던 것을 언급하고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며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었으며 공중에 되어 있던 하소연이 사라지고 며느리와 지낸 시간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잠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파온 것을 느끼고 어젯밤 아들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 보았지만 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숙취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가게에 가려고 하던 순간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들어오나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현관문 쪽으로 나가니 아들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이 우선 아들에게 그 손을 놓으라고 했어요. 아이고 성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다 가히 머리카락 뜯기겠다. 우선 그 손 좀 놔라. 너 방금 들었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야? 너 같은 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도 무시하고 괴롭혔는데도 지금 내가 내 머리채 잡고 있으니까 내 걱정 먼저 하고 계시잖아. 내가 저런 분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좀 알겠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젯밤 일이 꿈과 허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들의 앞길을 제가 망치게 되는 일이니까요. 우선 아들을 말리려고 했죠. 성현아 너 지금 왜 이러니? 설마 어제 나한테 들은 말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엄마 어제 그 드라마 보다가 거기에 나온 주인공 태사를 중얼거린 거라고. 아휴 그러다 카이 머리 상하겠다. 우선 머리 잡은 손 좀 놔라.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 사람네 집에서 보장해준다는 제 인생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면 엄마가 당하시는 일들 알고도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룬 제 인생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엄마가 불행하고 괴로운 제 삶은 제게도 실패한 삶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어제 말했던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엄마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 속에는 정말 신경 쓰면 안 돼. 성격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기다리면서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평화롭게 대해주길 바랐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이 되어야 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거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도 나에게 잘못을 적어주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사돈이었죠. 이 일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넘어서 사돈들까지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그 전에 사돈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청서방, 왜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한 잘못한 일에 사과하세요. 뭐라고 했지? 장인 장모님이 직접 한 일이니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께 믿음을 받는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뭐래요? 당신 모친이 그런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나요? 그 나이에 사회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대우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지내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정서방, 우리가 너를 조금 아끼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후회할 텐데. 너가 우리 딸과 이혼하면 차내 삶에서 미래에 계획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 어머니께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네나 내 어머니는 사과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꿀이라는 인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못 베어먹은 새끼들은 결국 당신들에 대한 모든 것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무식한 사람들인지를 당신들이 스스로 인지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에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우리 어머니의 희생과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그 돈은 10억 원이고 당신의 딸이 불법 도박으로 날리는 걸 도와준 것에 대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기절할 뻔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소동이 벌어진 것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며느리가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사돈은 당황한 모습으로 딸을 찾았고 아들은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사돈들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서방은 먼저 친정에 갈 일이 생겼고 내 입장도 생각해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알겠어요. 주말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사과해라고 연락이 오니 어머니께 사과하고 당신 딸이 빌려간 1억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어요. 우리 쪽에서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우리에게 맡겨놓을 테니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성의를 보여줄 거예요. 어머니께 어떤 식으로 사과해야 하는지 내가 판단해서 소문을 낼지 말지 고민해 볼 거예요. 사돈분께서 계시나요? 사과할 순간이야. 사돈 접니다. 먼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는 당신 딸이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려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과를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저희 사돈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한 후에야 아들이 용서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종이에 적으며 용서를 구하고 집을 나간다. 그러나 아들은 사돈들과 며느리가 용서를 구하더라도 이혼을 결정한다. 가족 관계를 끊는다. 사돈들이 이혼을 막기 위해 저를 찾아오나 나는 이전의 상처와 무시로 거절한다. 사돈은 편지를 남기고 떠나갔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취하며 아들 두 분과 다른 이야기를 이어간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선택한 이혼을 지지하려고요. 제가 직접 두 분과 며느리를 겪어봤을 때 참으로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항상 그렇게 걸고 있는 불이 자랑스러웠던데 하지만 택들처럼 수준은 떨어지고 부는 넉넉한 사람들은 비슷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최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아이거든요. 그런 가정에 머무르기는 싫어요. 앞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의심이 생기면 당신 딸이 몇 살인지 내가 소문내고 다닐 것이니까요. 그러면 마침내 저희 가족들도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딸은 비밀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고 거액의 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 돈을 받지 않고 이혼 절차를 따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와는 달리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을 마무리하였죠. 그리고 그 돈을 제게 건넸지요. 엄마의 돈이 찝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니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교수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서 이 돈을 많이 벌 것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엄마가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사용하세요. 제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엄마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 종결. 생선가게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며 쉬세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받게 된 돈을 다 저에게 주려고 했지만 필요 없는 돈들이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받아서 아들이 구해준 집으로 이사를 하고 형제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모두 그 돈을 썼기에 지금은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착한 아들이니 모두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연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